근데 왕후가 금연자에서 네. 결국은 이렇게 금연자를 만나기 위해서 네. 악당이라고는 하지만 자기하고 직접 상관도 없는 수많은 그 살생을 저지른 이유가 도대체 뭔 거예요? 아, 정말 무진장 죽이지 않습니까? 아, 그 사무라이 영화 우리가 소개한 저번에 그거보다 뭐 더 죽이던데 카라모에들은 막 기본적으로 20명씩 죽던데 보니까. 네. 그게 보면 영화상에서 나오는데 왕후의 부모가 악당들한테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살해를 통해서 왕후는 이 세상에 영웅이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영웅이 되기 위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 왕후 얼굴의 흉터가 그거였죠. 예. 그래서 전 이번에 사실 다시 보면서 예. 그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금연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질렀다라는 거가 오히려 일종의 핑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마지막 엔딩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엔딩에 그 악당들을 그 처절하게 다 살해한 이후에 내가 이 그렇죠. 가장 최고수다라고 딱 자기 증명을 한 다음에 죽지 않습니까? 맞아. 왕후가 예. 마지막에 그 장면은 이게 킹 오브 더 월드에 완전히 그럼 난 세상의 왕이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원래 그게 핑계라고 하기엔 좀 문제가 되는 게 그게 왜 근데 거기다 금연자 안비를 갖다 놓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니 그 생각하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금연자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왕이 세상의 왕이 됐어라는 거를 예.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냐는. 그러니까 자기 증명.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각본을 쓸 때 나중 그 왕후의 얼굴의 상처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무자비한 악당들을 살생을 했다라는 설정은 후반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보면 영화가 중 3분의 2 지점 정도부터 딱 바뀌어버려요. 톤이 바뀐다라는 거죠. 예. 그 작가가 뭐 누구였죠? 그때부터 장철이랑 같이 작업을 시작한 뭐라는 시나리오 작가를 내가 볼 때는 촬영장에 계속 불러가지고 시나리오 고치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장철 입장에서는 호금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전까지 잔존했던 호금전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무협 영화란 장르가 보여주는 스펙타클이 뭡니까? 검술 장면과 무협 장면과 주인공의 악당을 처치하는 장면이잖아요. 거기서는 마음껏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했어. 특히 그 나무 있는 그 거기서 그 계단 절 같은 거 올라가 장면에서 죽이는 장면은 정말 그냥 한 30m 올라가면서 한 300명 죽이는 것 같아. 거기서도 연출을 잘했던 게 왕후는 그냥 서서 걸어 올라가면서 다 죽이는데 금연자나 그 날 같은 건 뛰어 올라가면서 지치면서 이렇게 사람들 죽여 나가지 않습니까? 연출자 입장에서 스펙타클을 위해서 그런 액션 장면을 넣는데 자기도 찍다 보니까 이거 계속 죽이는 이유가 뭐야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 없겠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다시 본 느낌은 그 표면적인 건 여전히 사랑하는 여인 금연자를 찾기 위해서가 맞아요. 근데 그 내면에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해온 내가 드디어 복수를 이루고 내가 세상의 왕이 됐어. 근데 이걸 누군가한테 입증을 해야 돼. 찾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내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내 옆에 있던 여인 금연자였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조금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영화 외적인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가 저는 앞뒤가 확실히 왕합성이 확 바뀌는데 바뀌는 게 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초반에는 뒤에 가서 정페페 역의 금연자가 뭔가 활약을 해가지고 한 형태 시나리오로 가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가다가, 원래 시나리오는 가다가 뭔가 뭔 일 때문에 틀어져가지고 정페페랑 뭐가 틀어졌잖아요. 호금전과 원래 뭐 런던쇼가 싸웠든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호금전은 정페페를 부각시키기 싫었던 거야. 바로 그래서 갑자기 시나리오가 확 틀어진 게 아닌가라고 거기에 생각해요.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짜놓은 처음에 이 패키징 자체는 세팅 자체는 호금전이 짜놓은 패키징이었단 말이지. 거기 장철이 들어가 감독 교체당한 거예요. 장철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시나리오 책도 그거 달랐을 거야. 근데 어쨌든 정페페를 주연을 해가지고 왕후를 이렇게 했는데 찍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정페페가 골질하기 시작한 거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철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나중에 정페페 에피소드를 보면은 말이죠. 그 아까 14인의 여걸이라는 영화 그때 당시 홍콩의 모든 총 톱스타들이 출연했던 쇼브라더스의 대작 중에 대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일 거는데 정페페가 출연 안 한 이유는 14명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지 않다. 딱 내가 탑인데 언제 시간이 되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정말 배우들의 정신세계는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래야만 배우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영화가 3분의 2 전부터 톤이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대혈투 씬, 그 씬만 딱 떼놓고 보면 정페페를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나가 한 씬이 더 붙으면 한 이야기 한 덩어리가 더 붙음으로 인해서
영화가 완전히 달라져. 아니 어찌됐든 저는 병자의 그 추측도 맞을 수도 있다고 네. 보는 게 정페페가 이 당시에 일으켰을 붐에 비해 후속작들에서 영화 속에서 활약 거의 출연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이 없어 이후로 그건 뭔가 당시에 문제가 정태페 있었다는 입장에서 거예요. 볼 때는 왕호가 듣보잡이었어. 네.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주연으로 했는데 영화 찍다 보니까 살짝 이상하거든. 감독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개긴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장철이라는 감독이 대단한 이유는 애초에 짜놓은 각본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촬영 중간에 배우하고의 불화도 생기고 그래서 다른 감독 같으면 진짜 영화가 산으로 갔을 거예요. 우리 영화사 속에서 망작들 보면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화의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의 톤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덩어리의 영화처럼 느껴지는 영화를 완성했다라는 것도 장철의 능력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이거 영화를 부천에서 필름으로 이제 봤었는데 예. 이 영화 때문에 다른 영화를 못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온몸에 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렇지. 진짜 미친 에너지는 굉장하죠. 주기도만요 이제 영화.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철은 실내 세트의 맹신자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심지어 보면 이제 13태부 같은데 보면 똑같이 성에 올라가는데 어떤 쇼트는 세트고 어떤 세트는 야외고 막 섞여 있을 색깔이 막 정도로. 틀려. 그게 그거 보면은. 그 세트에서 찍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가 정말 좋거든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금연자는 놀랍도록 야외 촬영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호금전 영화하고 다른 지점이 명확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호금전은 실내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결투는 야외로 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장철은 야외에서 시작하지만 실내로 들어가요. 이 두 감독의 차이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협렬을 봐도 그렇지만 그 호금전의 액션씬들은 전체 배경 속에서 이렇게 뭔가 아크로바틱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면에 굉장히 자연을 강조하죠. 근데 장철 영화는 오로지 육체를 전시하고 맞아요. 펼쳐놓는 것들. 이미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호금전은 자기가 짜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장철은 그 안에서 있는 사람과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보니까는 그리고 저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이제 저기 금연자 같은 경우는 장철이 말하자면 시작전 같은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기 비교적 초기 작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뒤로 갈수록 스튜디오보다 야외 장면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로는 장철이 계속 돈을 벌어주니까 야외 나가면 일단 돈이 깨지게 돼 있어. 네. 스튜디오를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가장 좋은 거는 통제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촬영 진행도 빠르고 그만큼 제작비도 절감되고 야외로 나가면 카메라가 벌어지게 되면은 촬영 진행도 늦어지고 그 말은 진짜 돈이 많이 깨진다라는 건데 13태보는 야외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장철이 돈을 벌어줬기 때문에 런런쇼 말이죠. 제가 알기로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뭐 우리가 가끔가다가 이렇게 그 악독하이라는 말을 쓰기가 내가 좀 쑥스럽구만. 나도 같은 동업자. 어쨌든 뻑하면 나오는 거 하비 와인스타인. 런런쇼는 그 이상 갔으면 이상 갔지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감독이 계속 영화 잘 찍고 돈 벌게 해주면 그만큼 창작의 자유를 허용하는 거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금연자는 영상 굉장히 뛰어나요. 장철 뛰어납니다. 영화로 보기 힘들 정도로 미학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특히 그 왕후가 금연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거 완전히 미장센으로 포장한 진짜 이건 장철 영화 역사상 제가 봤을 때 최고로 멋진 장면이에요. 딱 그 편지를 배경으로 딱 그 왕후가 서 있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죠. 그리고 이 인간 정말 육체를 잘 잡는 게 마지막 시퀀스에서 그 4명한테 줄로 붙잡혀가고 그 진짜 처절하게 막 몸부림치는 장면 보고 있으면 막 진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철이 대단한 게 뭐냐면 오히려 액션 시퀀스에서는 슬로우 모션 거의 안 보여줘요. 근데 죽을 때는 슬로우 모션을 많이 써요. 바로 그 순간의 감정을 극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게 샘 페킨파랑 좀 다른 지점 같아요. 근데 샘 페킨파가 나와서 말씀이지만 아까 박원님 얘기하시길 우리 정성일 선생께서 성일형님이 무슨 553과 샘 페킨파 얘기하면 웃기지 마라. 제대로 봤느냐? 553은 장철이다 그랬다면서요. 역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금연자는 저는 다른 영화보다 장철 영화의 입문작으로 굉장히 추천하고 싶어요. 뒤에 가서 볼 장철의 피해 향연을 보고 괜히 질려서 장철의 입문 안 하실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철 영화 한 편만 봐라라고 하면 금연자를 꼭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철 영화의 고 장면은 거의 헛살 고든 루이스의 피가 정말 제가 보기엔 다리 어르신들랑 똑같은 필름 쓴 것 같아. 너무 시뻘게. 너는 장철 영화로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인공피 만들었던 업자가 아닐까 싶어요. 런던 쇼보다 오히려. 아 그리고 이제 게시판에 지금 아이디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철 영화 왜 그렇게 잔인하냐라고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 당시 홍콩 영화들 다 잔인합니다. 그렇죠. 다 잔인하고요. 심지어 그 네. 대치업 그 영화마저도 이번에 다시 보니까 아주 시뻘건 피가 그냥 막. 게다가 대첩에서는 훔쳐보는 그 동자승의 그렇죠. 예. 안기를 던져갖고 눈에 박아 넣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 구하기 위해서 해독제를 달라니까 알았다고 칼로 이 칼이 해독제라고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죠 악당들이. 그리고 그거 잔인하다고 하는데 타란티노가 그랬잖아요. 저수지에 들어서 이렇게 피를 많이 쓰니 총 맞은 사람 2시간 놔둬봐라 저렇게 피 흐른다. 즉 리얼리티다라는 얘기를 타란티노가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사람이 칼로 찌르고 베고 하면은 그렇게 되거든 사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검객들이 칼싸움하는 걸 못 봐서 그렇지 만약에 지금 진짜 그걸 본다면은 그 정도일 거라. 그럴 유혈 참극이 일어나는데 다른 영화에서는 그렇게 안 보여주고 가령 이런 거예요. 총 맞고 쓰러진 장면을 어떤 영화는 앞에다 피탄을 심어가지고 총이 빵 하면서 피가 뚫고 나오는 걸 보여주는 영화가 있고 어떤 영화는 그러면서 그냥 쓰러진 등판만 보여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 묘사의 차이지 왜 잔인하냐고 물어보시면은 실제 칼싸움은 잔인한 거다. 그리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총도 실제 그 영화에서보다 더 잔인한 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란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무릎 꿇혀놓고 머리를 쏘지 않습니까? 웬만한 경우에 총은 그렇게 사살을 하고 나면 골수 같은 게 몸에 다 튄대. 그렇다니까. 국가소 가면 나와 있어 그거. 여기 무술 감독했던 유가량이 창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무슨 깃털 같은 이런 거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잘라냈을 때 피가 얼굴로 튀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 천이나 이런 걸 달아놨다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잘렸을 때 피가 얼굴에 튀면 아주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식품 같은 것들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 그래서 아무튼 이 작품에서 보면 이제 흔히 그 장철 영화의 인장이라고 하는 그 흰 옷을 입은 남자 주인공이 온몸에 뻘겋게 물든 상태에서 이제 칠가하면서 뭔가 괴상한 똥폼을 잡으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통을 까기도 하고. 그러니까 첩혈상웅의 오리지널은 금연자인 겁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장철 영화에 그 우통 깐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장철 감독이 계속 개이설이 많이 퍼져 있죠.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우통을 까는 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의 문화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지금도 중국 여행을 가보면은 그 항주라든가 좀 더운 지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서울의 특정 지역 예를 들어 뭐 가리봉동 이런 데 가면 말이죠. 여름에는 그 티셔츠를 말아 올려서 배가 드러나게 그리고 이렇게 소매를 말아 올려서 소위 말하는 민소매처럼 하고 다니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풍습이라고 하실 것까지 풍습이라기보다 문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사람 지금 한국에 건너온 어떤 중국 성인 남성들은 한국에서도 그리고 우통을 벗고 다니는. 내가 재작년에 충무로 갔다가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 한복판에서 옷을 걷어가지고 배를 내놓고 다니는 걸 보고 내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장철 감독 영화에서 옷을 자주 벗는 거는 그만큼 물론 남성미의 과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생생한 신체에서 나오는 피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전시를 논리적으로 잘 따지면 몸에서 피가 나오면 옷들을 자꾸 이렇게 염해야지 왜 벗냐고. 하여튼 금연자는 장철 영화 세계에서 오히려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후반으로 갈수록 여성들이 굉장히 소모품으로 등장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덜 장철스러운 그리고 굉장히 저는 심리 묘사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기획과 원한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온전히 장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라는 게 저의 추론입니다. 어쨌든 정페페 누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길.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금연자의 퇴락이구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정페페가 맛이 간 것도 거기서 골질하면서부터 사실은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중간에 골질했는지 아니면 끝나고도 골질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봤는데 그
정패패 자리 어떤 예배를 갖다 놔 이 영화 보고 나면은 영화다 때려 부수겠다고 난동을 피우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패패 입장에서 열받는 받는 일일 수 아니, 있지. 물론 금연자에서도 그 유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대치업은 정패패 등장 자체가 객잔에서 홀로 앉아 있고 주변에 수많은 악당들 무리에 둘러싸여서 정말 춤을 추듯 유연한 액션을 보여주는데 사실 그걸 와우장룡에서 그대로 장치를 내세워서 재활용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런 영화를 찍었던 정패패가 하이라이트에서는 아무 짓도 안 하니까 화가 날 만도 하죠. 사건의 해결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열받았다라는 거지. 어쨌든 금연자 저 추천합니다. 입문작으로. 우리가 소개할 그 다음 영화는 복수 아니겠어요? 복수. 깡따위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간간히 참 깡따위는 금연자에서 아주 짧게 단역으로 등장을 하고 주점 그 기녀들 있는 집이죠.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철 감독이 가뜩이나 정패패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엑스트라 출연한 깡따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그 당시 왕후하고 틀어진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이제 왕후도 대만으로 가버리죠. 왕후도 머리 컸거든. 그러니까는 뭐 더 이상 말 들을 일도 없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좀 저 장철 감독 영화에 오늘 우리가 다룰 영화의 그 배우 3명은 왕후, 깡따위, 정룡. 아니겠습니까? 무술은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역시 정룡 혹은 국내선 추룡이라 불렀던 역시 정룡이죠. 그래요? 저기 병자님은 저도 어때요? 개인적으로 정룡이요. 아 그래요? 나는 복수 보니까 깡따위가 잘하던데. 잘하긴 잘하는데 아무래도 정룡이 팔다리가 쭉 하다 보니까 이 동작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저는 마지막 액션보다 그래서 정룡이 죽어나가는 장면이 더 좋았어요. 액션의 화려함이나 이런 앞부분에서 복수에서 정룡이 죽어나갈 때 그 복수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시죠. 간단해요. 정룡이 경극 배우죠. 근데 자기 부인이 악당들이랑 불륜 관계 혹은 어떤 내연의 관계에 있다는 걸 눈치채고 거기까지 갔나 그냥 찝쩍거리니까 열받아서 간 거냐 어떤가? 근데 사실상 보면 관계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미 눈치챈 것 같기도 해요. 그러고 있다가 악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동생인 깡따위가 와서 복수한다는 내용이죠. 그 악당 두목은 곡봉이라는 배우로서 장철의 페르소나 같은 페르소나. 그 이 복수에서는 세상에 나쁜 악당으로 나오고 죽을 때도 아주 비열하고 비참하게 죽지만 바로 제 13태보에서는 아주 그 분봉, 그러니까 지역 왕으로서 아주 그야말로 자세나게 나오고 유성호적검에서는 용문방의 방주로서 의연하고 카리스마 있는 위험 어린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 제 그런 기억에 배우입니다. 맞다면 곡봉이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 연기한 게 그 킹콩 우라카이한 그 성성왕 그 병자가 얘기한 그 영화에서 그 킹콩 성성왕이 분노하는 이유가 이 도시에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도시 그 미녀에 해당하는 여인이 금발의 여인이 있는데 곡봉이 그 금발의 여인을 성폭행하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킹콩이 열받아서 다 때려부신다는 내용이에요. 곡봉 아저씨는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악역 뭐 좋은 역할 다 많이 나왔지만은 정말 홍콩 영화 틀면 나오는 배우. 맞아요. 지금 뭐 우리 뭐 마동석이라든가 또는 우리 뭐 오달수처럼 틀면 나오는 또는 지금 이경영처럼 틀면 나오는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참 금연자에서 빠뜨렸네. 금연자에서 보면 정말 푸릇푸릇한 우마 형님을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진짜 그렇구나 맞다. 나열의 그 후배로 까불까불한 역할로 나오는 우마 형님. 젊었을 때부터 까불까불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마를 우연히 뭐 제가 준비하다가 잘 안 돼서 촬영은 못 들어갔습니다만 약 한 2년 전쯤 감독이랑 같이 이제 로케이션 헌팅을 위해서 항저우 지역에 이제 그 영화 세트장 큰 게 있어요. 거기 갔다가 어떤 호텔에서 우연히 로비에서 이제 우마 영감을 만났는데 나는 그래도 가오 때문에 사인 받고 싶다. 그냥 꼭 참았는데 이 저랑 같이 일하던 이제 신인 감독이 굳이 가서 인사를 하면서 나는 한국에서 영화 준비를 하고 있는 감독이다. 우마 선생님 평생부터 존경했다. 인사를 안 하시다 했더니 따오이엔 만나서 영광이다. 사실 이 사람 영화 찍은 적도 없는 신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거 보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최보람 선생이나 신구 선생이 신인 감독한테 인사하는 모양이라고나 할까? 속으로 내가 저 양반이 정말 대단하구나. 물론 비즈니스적인 예의 차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인사를 깍듯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오히려 민망했던 괜히 그 가오 때문에 그 인사 못했던 내가 민망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홍콩의 그 양택조 같은 양택조 그렇죠. 선생님 같은 그런 천녀연에서 짱이었잖아, 우마. 아, 짱짱짱이지. 거기선 정말 멋있었어. 천녀연에서 심지어 어떤 랩음악마저 선보이고 그렇지. 예, 우마의 음악가 나오고. 그러니까 복수에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아, 금연자에. 금연자에. 어쨌든 복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경극 배우 자체가 캐릭터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정령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느낀 건데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이야기 구조가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하고 굉장히 그래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죠? 엑스맨에서는 이 매그니토 부모가 이제 다 하고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예, 나치 그 간부를 찾아간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복수를 막 하고 이 과정들, 이 과정이 이 복수에서 자기 형이 당하고 와서 이렇게 막 수사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별로 공감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별로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복수의 플롯 자체를 보면은 처음에는 깡따이가 억울하게 죽은 형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래서 전면에 드러나는 흉수인 곡봉을 해치우려고 했는데 사실 곡봉 뒤에는 그를 연합하는 또 다른 암흑의 세력이 쭉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김사장이야. 필요한 김사장. 김사장인데 김사장이 굉장히 교활하고 음흉한 인간이라서 깡따이한테 야 곡봉을 처치하는 걸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랑 연합을 하자. 이게 바로 이제 서스펜스 플롯 아니겠습니까? 관객은 깡따이가 저랑 손을 잡으면 안 될 텐데 결국은 이제 김사장한테 뒤통수를 맞을 텐데 근데도 깡따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아요. 자 여기서 보통 그런 플롯이라면 깡따이가 관객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김사장이 나쁜 놈이라는 거를 자기 발로 저렇게 불구덩이에 들어가다니 멍청한 놈을 할 텐데 전혀 멍청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게 연출의 힘인지 깡따이의 캐릭터의 힘인지 몰라도 그리고 끝내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본색을 들여서 김사장이 배반을 하니까 곡봉을 해치고 나서 배반을 하니까는 정말 복수는 한마디로 복수는 처절하게 그렇죠. 끝끝내 살아가지고 김사장을 아주 작사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리석어 보이지가 않는 거지. 영화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맞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짐작은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 어리석어 당한 게 아니라 네 의도를 알지만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너하고 손을 잡는다 이런 거지. 잡아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나오긴 하지. 그리고 그 복수가 흔히들 얘기하는 장철 영화의 뭐 최고 걸작이라고 이야기들 하는 게 보면 주인공들이 죽음이란 건 이미 정해진 전제예요, 전제.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의 어떤 뭐 당위성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그리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쓸데없는 격까지 없이 영화 끝날 때까지 그냥 쭉 나가자. 그리고 복수만을 위해서 여기에 관계된 모든 인물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이제 이전 작과 좀 다른 게 여성 캐릭터들은 결국은 아주 이제 뻔한 소비되는 종속적인. 스테레오타입의 여성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래도 그나마 남자 영화들로 가기 시작하죠. 그나마 여기서는 어떤 조력자의 역할도 하고 한마디로 저거네. 형수는 그냥 나쁜 년. 형수. 나는 그래도 설마 진짜로 하진 않았겠지 했는데 진짜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깡따이를 돕는 사람은 도망가라고 그래도 계속 도망가지 않고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저는 그게 오히려 그냥 스테레오타입 같아요. 깡따이를 돕는 그 여자는 형수의 동생이지. 친동생이었나? 형수의 동생으로 나오고. 뭐 겹사돈이야? 아직 결혼까지는 안 했으니까 겹사돈 아니지만. 근데 그 특히 저는 이 영화 좋았던 게 정령이 죽어가면서 그 경극의 장면과 이렇게 교차 편집되는 장면 보면 야심이 보입니다. 야심이 보여요. 내가 그래서 말이죠. 장철의 그 예술적 야심이 딱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그 준비를 하면서 대조를 그 연도를 대조해봤더니 대부하고 비슷한 시기. 대부보다 조금 늦게 나왔던가? 대부 1편이 70년. 그러니까 복수가 1970년 영화입니다. 그러면은 대부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물론 제가 우리 또 장철 형님한테 아저씨 대부의 엔딩 교차 편집 보고 따라했죠.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의 엔딩 교차 편집을 연상케 할 정도로 그 교차 편집이 그냥 왔다리 갔다라 한다 교차 편집이 아니라 사실은 각각의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걸 동시에 묶어내므로써 미학적 정서적 경험을 완성시켜내야만 제대로 교차 편집의 목표가 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의 교차 편집의 엔딩은 기가 막힌 미학적 정서적 경험을 주잖아요. 근데 지금 박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정령이 죽을 때 제가 보기엔 못지 않아요. 놀래서 못지 않더라고. 동의합니다. 못지 않아요. 게다가 부천에서 이 영화를 스크린으로 보는데 정룡이 딱 처음 등장하는 씬에서 사람들의 탄성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더 감정이 그러니까 얼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완전 아이돌 꽃미남인데 몸은 또 짐승돌이야. 근데 정말 저 이번 느낀 건데 정룡 그리고 깡따위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 그리고 이 복수도 그렇지만 13태부에서도 출연 그렇죠. 분량은 꽤 있는데 대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어. 둘 다 공통점이 정룡이 먼저 죽는 거네. 이 대사가 거의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이유가 표준어 영화가 대세였고 광동어 영화가 아예 안 찍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정룡은 광동어를 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표준어 영화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자 중국 본토에서는 표준어 영화 위주였다가 홍콩으로 영화 흐름이 넘어오면서 광동어로 제작됐다가 다시 또 대만과 홍콩이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표준어 영화가 대세를 이루었는데 그게 동남아권에서 그 광동어 영화들에 대한 수입 제재들이 생기면서 다시 표준어 영화로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적당히 넘어간 게 아니라 확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1970년이 되면 광동어 영화로 찍은 영화가 한 편도 없게 됩니다. 참조로 말씀드리자면은 제 기억에 한국에서 수입됐던 당시에 그때 우리는 홍콩 영화, 대만 영화라고 안 하고 그냥 중국 영화라 중국 영화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이 대만어였어요. 그러니까 저 대만도 북경어로 쓰기 때문에 만다를 쓰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제가 이소룡 영화를 다시 보고 약간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소룡은 광동어를 쓰거든요. 칸토네스어로. 그래서 어렸을 때 이소룡 영화를 봤을 때 몰랐던 립싱크의 부정확함을 나중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러니까는 참조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브루스리 영화는 광동어 버전으로 보세요. 그게 제대로 된 감정 전달과 립싱크가 맞는 거고 브루스 영화를 이 북경어로 더빙된 걸 보는 거는 그 감정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용정호트처럼 모든 대사를 영어로 하는 거는 더 나아요, 그나마. 그리고 이소룡 영화나 장철 영화는 뭐 많이 해당 안 되지만 많은 무협 영화들이 그 위장 공동 제작 형태로 해가지고 사실은 더빙만 놓은 건데 공동 제작을 해서 국내에서 수입이 가능하도록 맞아요. 법규가 당시엔 그랬기 때문에 위장 형태로 많이 수입이 됐었죠. 그래서 어떤 복수는 정말 끝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게 신체 파괴와 신체 전실한 측면에서 진짜 갈 때까지 가본 그런 영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죠. 끝까지. 결국 복수는 이런 거예요. 줄거리 별거 없어요. 형 복수하는 얘기예요. 근데 무지하게 죽여요. 근데 복수가 정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금연자는 약간 좀 예외적인 좀 뭐랄까 복잡한 플롯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많이 장철 영화를 얘기할 때 물론 코드는 있습니다. 음모, 배신, 의협. 근데 플롯 자체가 정교한 영화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냥 목적이 뚜렷하게 딱 극초만에 세워지면은 캐릭터는 목적을 향해 돌진하는 플롯에 가까운데 그럼 우리가 장철 영화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액션의 향형, 피해 살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철 영화를 보고 좋다고 느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말씀하신 그 지점 같아요. 그 남성의 육체를 묘사하는 액션을 한 형태를 빌어서 묘사하는 그 자체의 장철 영화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결국 장철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큰 감동이나 뭐 이런 거는 그 이미지들을 극한까지 밀어붙인다는 거. 그러니까 감동 사실 장철 영화에서 감동까지는 모르고 뭐랄까 혼이 나가버리는 경험은 해. 쉽게 얘기해서 저런 거죠. 강동원이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강동원의 몸이 처절하게 피로 물들어가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어머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 그러니까 피해 살육이라기보다는 피해 발레에 가까운 피해 향연. 그리고 아마 비슷한 느낌은 저도 이제 이번에 딱 그 전의 작품들보다는 특히 복수를 보고 제가 확 느낀 게 뭐냐면은 헤모글로빈의 신이라는 별칭은 타란티노보다도 오히려 장철에게 어울린다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란티노가 그런 피에 열광하는 지점은 분명히 홍콩 영화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건 거의 확실해요. 그 시초가 장철인 거죠. 확실해요. 가만 생각해보면 장철만큼 그 대부분의 영화에서 그렇게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감독이 거의 없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장철과 호금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극단으로 간 게 호금전은 가면 갈수록 그 대자연이나 종교 양심이. 앞에 초라해지는 인간을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적으로는 그런 거고 화면은 양심미에 집착했고. 그 협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영화를 부천에서 그 원본으로 다시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게 뭐야? 터치 오브 젠이야. 영어 제목도 터치 오브 젠. 아니 스님이 짱이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만 없으면 영어 제목이 터치 오브 젠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른 쪽에서
반대쪽에 장철은 있는 정말 장철은 스스로 예. 이런 파괴되는 주인공들의 모습에 몰두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성, 정복성의 극단을 보여줬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조화의 극단으로 간 게 이제 그래서 홍콩이 장철의 좀- 게이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남성 신체에 대한 겉으로 보기에는 파괴이지만 사실은 숭배에 가까운. 네. 어. 거의 숭배도 그렇죠. 보여줘. 예. 그러니까 이후에 찍은 마영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수가 칼을 쓰는 거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예. 그 현대물에서 그렇죠. 마영전에서는 배경 자체도 좀 근데 예, 좀- 주먹으로만 하는데 권격 영화라는 예. 거죠, 이른바. 그러니까 복수의 마지막 그 시퀀스가 마영전 마지막 시퀀스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길이는 더 길어서 한 15분 정도를 음, 그러니까 피를 막 차차하게 흘리면서 주먹질을 하는데 아,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영화 지칩니다. 근데 권격 영화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피가 나올 여지는 적어지거든. 악당들이 도구를 씁니다. 도끼 악당들이 도구를 쓰니까. 도끼 가지고 도끼 칼 막 이런 걸로 공격하는.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복수에서 그 정령이 죽어가는 장면을 그렇게 더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는 깡따이는 몸이 좀 안 되거든요. 깡때는 많이 깡때는 완전 벗지 않고 앞선만 예. 좀 예. 보여주는 정도이고 정령은 거의 이제 훌러덩 벗는데 정룡은 갑바가 예, 갑바 갑바가 제대로 자체가 나오고 정령 그 어. 깡따이는 좀 왜소해 예. 일단.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선이 가늘어. 예. 어. 몸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좀 덜해요. 예. 강렬함이. 그리고 좀 까불까불하게 생겼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깡따이가 그러니까 좀 더 날래긴 더 날랜 그렇죠. 거예요. 예. 어. 깡따이는 정말 딱 보면 막내 이미지.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장철 영화와 남성의 신체 그 신체 훼손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정말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 여기서도 또 한번 생각이 나는 게 허셀 고든 릴스가 왜 그렇게 젊고 이쁜 여자만 골라가지고 목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내장도 가르고 도대체 저 인간이 뭘까? 그 반대 지점에 바로 장철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그야말로 다비드 같은 조각 같은 남자의 신체가 배가 잘리고 내장이 튀어나오고 그 쓰러져가는 모습,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보면 꺾고 싶다는 그런 심리인 건가? 야, 요 딱 보면 사실 요거 영웅 이 복수복 마지막에 보면서 사실은 그 정룡하고 강다위가 형제로 나오잖아요. 예. 제가 보면 딱 사실 보면서 근데 강대위의 이미지가 제가 보기에 장국영의 이미지하고 묘하게 많이 겹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영웅 본색이 그대로 이렇게 온 게 아닌가. 예.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예. 그거 탁월한 지적인데요. 네. 영본색에서 정룡과 그렇죠. 장국의 관계는 형제로 나오잖아요. 복수에서 예. 정룡과 깡대의 관계다. 예. 아하. 553이 예. 자기 두목을 벗어나지를 그렇지, 못했어. 예, 예. 그러네. 예. 제가 보기엔 예. 이 강대위의 이미지는 장국영 이미지 많이 겹치는 있는 그리고 것 같아요. 553도 분명히 훌륭한 감독이고 일가를 이룬 감독이지만 정룡의 영화를 이번에 몰아서 보니까는 네. 스승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우삼이 노골적으로 인터뷰한 지점에 그 마지막 대사가 그거예요. 인터뷰에서 예. 보면 내가 영화에서 촬영한 모든 것들은 장철에게 배웠다라는 얘기. 그게 당연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참 호금전하고 또 하나 다른 지점이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건데 벽을 뛰어넘을 때 호금전 영화는 보면요 벽을 이렇게 걸어서 탁 와우 장면처럼 예. 예. 밟고 뛰어넘어요. 예. 거기서 동작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데 예. 장철은 그냥 풀을 훌러덩. 거꾸로 돌린 거 있잖아요. 예. 휙 뛰어넘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리고 13태보 보면 초반에 줄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예. 그냥 뛰면 되는데 왜 줄을 걸고 올라? 그러니까 차이가 액션 연출만 놓고 예. 아까 우리가 액션 연출 얘기다 좀 끌어졌는데 그 카메라 스타일은 호금전은 흐르는 카메라 그렇죠. 트래킹, 예. 트래킹. 장철은 핸드헬드로 예. 대변이 되고 아까 좀 그 뛰어넘는 장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호금전은 그렇게 탁탁탁 걸어 올라가긴 하지만은 거기 경공이라고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밑에다가 그 트램폴린 갖다 놔둔 것 같은데 맞아요. 트램플린이 예. 60년대 초반쯤 되면 서커스 출신의 배우 한 명이 그러니까. 그 도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호금전 영화에서는 팡팡 뛰면서 경공을 하고 얘기했다시피 장철은 그런 거 없어. 예. 장철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사람과 사람의 예. 몸이 부딪히고 칼이 부딪히고 찌르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어딜 뭐 날아가고 뭐 우아하게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협 영화를 만드는데 예. 트램플린도 거의 안 쓰고 안 쓴다니까. 날아다니는 거 전혀 없고 그러니까 호금전 영화를 보면 그 장면들을 관객들이 관람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는데 장철 영화는 목격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또는 그 현장에다 예. 관객을 예. 끄집어 놓는 거지. 예. 이 사륙 현장에 너 있어봐라. 예. 그러니까 관객을 영화 속에 계속 개입시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멋진 얘기네. 관람하게 한다, 목격하게 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복싱 경기장이 있다면 호금전은 링 밖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장철은 링 안에서 옆에서 찍고 있어요. 인사이드에서 바로 찍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가장 큰 미학적 차이인 겁니다. 두 그래서 사람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어. 얘기했잖아요. 장철 영화 보고 감동을 받거나 눈물 흘리는 건 없는데 보고 나면 힘들어, 지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피가 예. 빨개도 너무 시뻘게 아주 그냥. 호금전 영화 보고 나면은 내가 훌륭한 예술 작품을 하나 봤구나. 예. 그래서 왠지 이 작품을 보면서 나의 문화적 품격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 들었는데 장철은 힘들어 그냥. 저 호금전은 사실 조금 재수 없죠. 너무 잘난 체 많이 해서. 사실 요번에 자객의 섭음낭을 예. 격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별로 재미없게 봤거든요. 예. 그건 호금전 깔아지요. 네, 쉽게 딱 말하면. 호금전 깔하고 네. 그림 예쁘게 찍고 뭐 연기 진중하고 다 알겠는데 뭐 이걸 또 후샤오신 영화를 내가 또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저는 그 대치업 이번에 저 대치업을 한번 봤거든요. 네. 한번 비교해서 보려고. 대치업을 보고 나니까 와우 장룡이 정말 좋은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우아함을 어떻게 이렇게 네.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어받을 수 있었을까? 아까 무술 감독으로 유가량 얘기하셨는데 그럼 원화평은 누구의 계보인지는 원화평도 황병개보입니다. 황병 계보. 예. 그럼 어느 정도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화평 쪽이 아마 견자단 그쪽 라인일 겁니다. 근데 왜 항상 무술 연출은 연문 스타일을 하고 그래? 영춘권하고는 다르고만. 대신에 그 왜냐 황병은 미안합니다. 황병은 태극권 계열이거든. 네, 대신에 그 견자단이 그래서 철마류를 연기했지 않습니까? 철마를. 그러니까 태극권 자체가 무당파에서 비롯된 거고 네.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제 아까 좀 무협지의 백그라운드 얘기하면서 건너뛴 부분이 무림 뭐 9대 문파다, 7대 문파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아까 저 후계 얘기할 때 언급 안 한 거라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후계 어떤 분이 이런 말씀 올려주셨더라고요. 도대체 무림인들은 뭐 먹고 살지? 저도 표국이야 뭐 운송해지면서 그 운송료 반자치도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일단 소림사는 희주를 받아서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소림사 말고도 그 무당파라든가 몇 개 파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문파가 있었어요. 예. 도교 예. 무당파가 도교를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시주나 헌금을 위주로 먹고 살았던 것 같고 개방파는 거지기 때문에 동력으로 먹고 살았는데 청성이나 아미 골드는 뭐에서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중세 유럽 수도 그 수녀원하고 아미는 수녀원입니다. 아미는 수녀지 예. 여승이지 예. 불교의 일파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세 유럽 수녀들을 보면 돈 많은 집들 그 귀족들 거기서 결혼시키기도 뭐한 그 기부 받아서 예. 그래 그 아이들을 딸들이나 아들을 이렇게 공부 좀 가르쳐주고 무술 좀 가르쳐주고 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교육기관으로서 아카데미 기능을 했다. 예. 그러니까 해답이 됩니다. 예. 저는 장철 영화를 보면서 그들은 피를 먹고 살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 우리가 강호 내지는 그런 그 세계가 무림 세계가 그 중국이 이제 봉건왕조가 오랫동안 그 강력하게 통치했던 국가이지만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 행정 권력의 그 행정력이 다 속속들이 침투하지는 않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헤이트프레이서도 왜 판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재판하듯이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치안 권력의 일부분을 강호인들이 대신한 거죠. 그리고 지금 웹에 보면 그 각각 문파가 있는 지역들을 그 지도가 있습니다. 보면 거의 하나의 그 지역 거리가 한국 땅 넓이 좀 길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라가 독립된 각각의 지방이 독립된 나라나 마찬가지고 난 그래서 약간 짜증 나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무협 무림 문파들은 그 지역의 유지고 거기 그 동네 땅 거의 성주예요, 성주. 땅은 다 그 사람들 땅인데 뭘 먹고 사는 거 걱정해요. 보통 우리가 막 얘기하는 뭐 천석군, 만석군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는 나는 우리나라 참 불만이 이렇게 땅을 콧구멍이만한 땅을 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리 문파가 참 발달할 여지가 없다 보니까는 보세요. 일본에는 사무라이 영화 있잖아. 중국에는 무협 영화 있잖아. 미국에는 웨스턴 있잖아. 우리나라는 고유 장르가 없어. 조폭 영화가 고유 장르인가? 나 참 그런 게 좀 짜증나 죽겠어. 고유의 장르는 아닌데 한국화가 됐죠. 그러니까 누가 비아냥거리면서 한국의 고유 장르는 조폭 코미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약간 비아냥의 의미가 강한 거고 참 한국에 그 무리 문파가 없어서 무협영화를 못 만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짜증납니다. 뭐 비슷한 대로 한국의 고유 장르는 무슨 장르든지 일단 연애. 뭐 사실 한국의 고유 장르는 에로지.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장철 영화를 보면서 가장 떠올릴 수 있는 문학 작품이 유럽 그 중세 무협지 니벨룽겐의 반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니벨룽겐 반지는 니벨룽겐의 노래. 네. 마지막 장면 보면 금연자 영화하고 거의 같습니다. 장철이 그걸 봤을까? 봤을 수도 있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자 다시 한번 장철을 가지고 샘 페킨파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거의 동시대의 감독이기 거의 동시대입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좀 뭐 서로 영향은 받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오히려 이제 553이 장철과 샘 페킨파를 적절히 믹스업한 영향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저런 건 있잖아요. 샘 페킨파의 주제의식이나 이런 건 몰라도 샘 페킨파가 아니라도 장철 영화는 약간 서구 영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까? 음악도 뭐 거의 마카로니 웨스턴식의 음악이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니벨룽겐의 노래를 언급하는 게 이 장철 영화를 보면 마지막 그 비극을 주인공들이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데 니벨룽겐 노래를 보면 지크프리드가 죽고 그다음에 크림힐트가 이 지크프리드를 죽인 자기 친인척들을 불러옵니다. 자기가 있는데도. 근데 여기서 신탁이 내려지는데 한 명만 빼고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살 것이라는 이 수도사를 물에다 빠뜨리는데 얘가 살고 이 강을 건너는. 네. 내가 볼 때 그거는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 아니 그보다 저는 그 인용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보다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까 말했던 리벨룽겐의 노래가 있던 그 신화가 있던 곳 북유럽 쪽이잖아요. 굉장히 자연환경이 거칠고 그다음에 거기 남성성 위주의 세계였거든요. 적어도 장철이 니벨룽의 노래를 보고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정서의 흐름이 그 문화적 동질성 그러니까 정서의 어떤 동질성. 그러니까 여기서도 배를 타고 건너가서 자기들이 이제 다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 도망갈 사람이 있을까봐 배를 불태워버림. 가서 결국 다 죽게 되는데. 파무 침주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유사성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 그 아마도 이제 그 홍콩을 이렇게 넘어온 그 홍콩 그 당시 이제 상하에 있다가 본토에서 쫓겨나서 홍콩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그런 정서와 니벨룽겐의 노래에 나오는 그런 정서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예. 어쨌든 무협 영화 얘기할 때마다 니벨룽겐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닥수님. 예.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더러워서 한번 자세히 이거는 신화적 세계가 공유됐다기보다는 그냥 극한에 놓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저 복수는 얘기할 만큼 한 건가요? 그냥 정룡이 먼저 멋있게 죽는다. 그거 말고 복수는 대부분 무협 영화 팬들이 뽑는 장철 영화의 최고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현대를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채롭기도 하고. 금연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복수 얘기하던 중이었어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이제 뽑는 게 복수고 거기서 금연자 뽑는 사람도 또 있고. 그렇죠. 그게 이게 일반적으로 복수를 많이 꼽아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말이죠. 그 복수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중국을 배경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25년 상해 배경. 근대라고 보는 게 맞죠. 근대.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현대. 근데 그 복수에도 실내 장면이 많아요. 골목이라는 장면도 거의 야외 장면처럼 보이는 것도 거의 다 실내입니다. 복수가 거의 실내 장면을 가장 극단적으로 거의 90%가 실내. 길거리마저도 실내인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말이죠. 복수에 나오는 세트 제가 볼 때는 이소룡의 정무물에서 거의 재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트가 물론 정무문의 시대 배경도 근대 상해예요. 그렇죠. 복수도 근대 상해고 그래서 시대 배경이 비슷하다는 것도 있는데 보면은 세트 문짝이라든가 벽돌 색깔까지 거의 똑같아. 내가 볼 때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업자가 세트 업자가 복수에서 썼던 거 정무문에서 재활용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갑니다. 많이. 골든 하베스트가 왜 쇼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싸우고 나와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든 하베스트 사장이 지금도 살아있는 레이몬드 초 아니겠어요. 레이몬드 초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그 자기도 대가리가 죄송합니다. 머리가 컸는데 그 런던 쇼가 아주 성격이 야 너 막 꼬마 주제 싫어 나 나올 거야 해서 나와서 만든 게 골든 하베스트란 말이에요. 쇼브라스는 일단 런던 쇼 거의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독재 체제야. 그 레몬드 초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서 사람이 클 수가 없어. 계속 누르니까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나와서 골든 하베스트를 차렸고 그때 마침 중국에서 그러니까 홍콩에 방문했던 이소룡을 보고 잠깐 나 좀 만나지 않을래? 이소룡이 원래 처음에는 쇼브라더스에 먼저 가서 조건을 내걸었는데 쇼브라더스 너 뭐니? 너 뭐야? 가 이런 걸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걸 다시 불러가지고 그걸 골든 하베스트에서 얘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러온 거예요. 신의 한 수였던 거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랬던 런던 쇼가 예. 우리 세트 재활용 뒤질래? 아니. 이러지 않았겠냐는 거죠. 내가 볼 때 미술 감독이든 그러니까 당연히 런던 쇼하고 레이먼드 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그 미술 감독이 같은 사람을 썼던 아니면은 뭐 세트업자를 재활용했던 더군다나 레이먼드 초가 쇼브라스 출신이기 때문에 거의 세트가 정몽무 세트가 복 세트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어쨌든 어쨌든 팁이고요. 예, 복수는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아, 그리고 참고로 그 당시엔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게 골드만 하베스트를 만들고 영화가 팔리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후를 불러다가 외파리 시리즈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외파리 대 명예빌입니다. 근데 파리의 맹역. 이걸 만들고 나서 쇼브라더스에서 고소를 당합니다. 저작권 미운의 도시로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네. 예, 하여튼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작품은 13인의 13태보 혹은 13인의 무사라고 알려진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제가 못 봐가지고 할 제가 말이 없습니다. 거의 기억하기에 제가 최초로 본 장철 영화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가장 유명한 씬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홍콩 무협 영화 이렇게 무서운 장르구나 싶어서 한동안 홍콩 영화를 안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호러는 아니 그 장철 영화보다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이죠. 공포 영화는 귀신을 만나든가 사이코를 만나니까 그냥 영화 속으로 보면 돼요. 나 이런 놈 안 만나면 되는 건데 사실 무협 영화는 현실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잔인함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건데 아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13태보를 이번에 봤던 최고의 영화로 꼽느냐. 엔딩의 오마 분시 때문입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오마 분시라는 것은 다섯 필의 말로 나눌 뿐 시체 몸뚱아리 시 다섯 필의 말로 몸뚱아리를 다섯 조각으로 나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보통 또 다르게는 오체분시라고. 오체분시라고요. 아 이번에 저도 하나 교정을 했는데요. 능지처참 잘못된 용어입니다. 능지처참이 아니고요. 능지처참은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을 묶어놓고 포 뜨는 거더만 하나씩 이제 회 뜨듯이 살짝 도려내면서 끝에는 내장도 드러나고 갈비뼈가 드러나게 하는 게 능지처참인데 한국에서 잘못 사용하겠어요. 오마분시하고 능지처참 헷갈려. 근데 뒤에 가서 오마분시 나가는 장면에서 오마분시 설정수 자체 그렇지만은 말이 쫙 뻗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가 분리되면서 거기서 나온 피가 이렇게 라인을 그리잖아요. 그 그리는 라인을 익스트림 롱샷에서 위에서 딱 잡아주는데 우리가 펜타트론 보면 이렇게 이 별의 다섯 개를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야 나는 깡떼이의 분신이 이 시체가 다섯 조각으로 뻗어지면서 다섯 개의 라인을 그릴 때 펜타트론의 형상을 봤어. 너무나 아름다웠어. 제가 그 장면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저도 그 장면 여전히 볼 때마다 충격입니다. 내용을 뭐 소개를 드리자면 13태보 뭐 왕작격인 13명의 친형제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13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막내 친아들도 있고 양자도 있고. 태보라는 용어 자체가 주나라 시대 배설을 그래요? 배설이라서 태사 태부와 함께 삼공의 하나로 이 태보가 나온. 그뭐 13명의 왕작격이에요. 근데 시대는 당나라죠. 유일하게 시대를 딱 당나라고.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을 다룬 거니까 황소에 나온. 실화를 황소에 나온 실화니까. 거기 아니 그 캐릭터들은 이극용도 실화예요. 이금용이라고 그 13태보만 모르는 거고 생각이지. 나머지 그 사찰관 그 관료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차단이 일어난 당나라가 거잖아. 박살이 나는 겁니다. 간신이지 말하자면 그놈이. 원래 황소에 붙었다가 황소가 협상을 해서 보내는데 깔끔하게 그냥 항복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어쨌든 13명의 왕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가 가장 신임을 많이 받고 있죠. 막내가 바로 깡따위. 뛰어나고 바로 깡따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또 형제간에 분란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형제들이 다 그냥 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또 그 와중에 깡따위가 죽어나간다. 근데 죽어나가는 방법은 아까 스탠리 형이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그러니까 깡따위만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고 이제 저거죠. 당나라 시절에 황소가 난을 일으켜서 그 진압을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황제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역마다 왕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애들이 볼 때는 이 조선도 자기네가 다스리는 왕 중에 하나였던 거야. 중국 애들 관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철 영화 보면 나름 고증을 신경 쓰는 게 대자객을 보면 이 무림 파벌은 그 쇠로 된 칼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파벌들은 아직 여전히 동으로 된 칼을 쓰고 그 배경이 2300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대사 중에 하나가 그 단조로 만든 칼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그래서 쇠 붙이는 철강을 두드려서
그 단조로 예. 만들었다. 그러니까 담금질을 덜하고 그냥 예. 아니 담금질을 하되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예. 두드려. 납작하게 만들어서 같이 띄어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또 예. 달궈서 두드리고. 어쨌든 13태변은 장철의 영화 중에서 비교적 시대 배경을 명확하게 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 고증이 뚜렷했고 줄거리 좀 더 이어나가자면은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역 왕한테 그 왕이 곡봉인 거예요. 곡봉. 예. 곡봉이 있고 그 곡봉한테 그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관리가 그 가신 같은 놈이 오는데 아까 좀 전에 박원님이 이 깡따이가 좀 무례하게 굴었다는 사실 무례함의 원조는 정룡이야. 일단 이 왕 네. 자체 곡봉도 기고만장이야. 기고만장인데다가 관리가 빨리 반란을 진압하라고 하니까는 그거 나까지 나갈 필요 없어. 걔들 어차피 우리 얼굴만 봐도 쫄게 돼 있어. 그리고 그 관리한테 정령이 와가지고 당신 뭐 아는 거 있으면서 뭐 창을 막 들이대. 근데 네. 내가 관리라도 열 받지. 이게 지방관의 자식이 나한테 저러는데. 어쨌든 한 지역의 왕인데 와가지고 창으로 같이 대결해 하자고. 제가 이제 좀 웃음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가 다음에서 이거 평을 그 네티즌 평을 찾아보니까 초반 장면만 보고 13태보가 악당인 줄 알았어.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진짜 영화를 그렇게 보면 대부분 좀 무례해요. 굉장히 거의 그래. 그냥 남봉꾼들이 있나 남봉꾼들. 남봉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웅이지 영웅. 예. 어떤 규약이라든가 이런 게 규제라면 그들이 오로지 복종한 건 딱 하나. 아버지 또는 의붓아버지인 곡봉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느낀 게 그 당시에 영웅들이면 그냥 싸움 잘하는 놈들, 그렇죠. 예. 힘 세고 싸움 잘하는 놈들이 풍류를 즐길 줄 알아야 진정한 영웅이라는 걸 13태보에서 보여주는 거지. 영웅 호색. 예. 호색은 안 나옵니다만. 나오잖아요. 호색. 아 나오지 호색 나온다. 지그들끼리 막 술 주머니 던지고 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무술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거 진짜 영웅이라는 걸 13태보에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 관리의 유세에 쫄지 않고 정령이 도발을 하고 거기서 동기는 마련되는 거예요. 그 관료가 중앙에서 내놓은 관료가 이 새끼들 봐라. 그렇죠. 이래가지고 예. 이제 형제들 간에 이간을 하고 또 관료라는 놈이 그 반란군과 중앙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메인 플롯은 이들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함정에 빠지고 형제들이 이간하는 바람에 13명의 형제들이 서로 모함하고 죽고 죽이는. 그러니까 결국 정령과 깡따위를 주인공으로 놓고 보면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이중 딜레마의 플롯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황소라는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되지만 예. 내부의 분열과도 싸우고 끝에 가서 이들이 전부 비참하게 그치. 죽는다라는 줄거리인데 한 가지 특이한 건 말이죠. 일단 정령 좀 미리 죽어줘요. 일단 장면 묘사는 좀 이따 얘기합시다. 플로만 얘기합시다. 깡따위 거의 엔딩 가서 죽어. 근데 보통 영화는 말이죠. 깡따위가 실질적인 주인공이잖아. 예. 깡따위 죽고 나서 영화 끝나야 돼. 그렇죠. 근데 예. 남은 형제들의 드라마가 더 이어져. 근데 이게 사족이 아니라 상당히 말이 돼. 즉 깡따위까지 죽고 나서 깡따위를 죽으며 몰아넣은 배반한 형제 두 놈을 넷째와 12째. 넷째와 12째 처치하기 위해서 남은 7형제가 넷째 12째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강대까지 죽음으로 인해서 형제끼리 살육할 배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야 이거 리어왕. 예. 이거 셰익스피어 아니야? 난 깜짝 놀란 게 그러면서 난 거기서 가장 감명 깊었던 대사는 뭔지 압니까? 그렇게 해갖고 배반한 두 형제를 쫓아가잖아요. 형제들이 맨 큰 형은 약간 조진웅 비슷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군사들 데리고 와서 군사들이 도와주려니까는 조진웅 같은 큰 형이 딱 나와서 군사들은 나서지 마라. 이건 형제의 문제다. 예. 딱 하면서 직접 응징을 한단 말이지. 그게 그 자체로도 꽤나 드라마가 될 정도로 훌륭한 플롯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13태보 굉장한 영화인데 나는 이번에 아주 감명받았어요. 그거 보면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게 깡따위가 보면은 가장 무술도 뛰어나지만 또 나름대로 정의롭기까지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분이 일어나는 가장 큰 계기는 이제 한 여성이 이들을 임무를 띠고 도와주는 이 형제들을 도와준 여성인데 그 여성을 아까 말씀드린 넷째와 12째가 넷째와 12째가 겁탈을 하려던 걸 또 깡따위가 와서 방해를 하죠. 예. 그 배우도 제일 야비하게 생긴 배우를 캐스팅했어. 가격으로 많이 나와. 보면 영화 전체적으로 깡따위 좀 재수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해. 얄밉더라고. 그리고 지가 잘난 걸 알아. 지가 잘난 거 심지어 알아. 그리고 남들한테 그걸 자꾸 확인시켜. 그리고 다른 형제는 다 덥다고 우통 까고 이렇게 벗고 다니는데 걔는 왜 이렇게 털부츠 신고 다녀? 내내 털옷 입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영화 자체는 웃긴 영화는 아니에요. 그 왕이 작전 중에 이런 짓을 해 넷째와
12째 저 목을 쳐라 참수해라 그랬더니 깡따이가 와서 말리잖아요. 그러면서 아, 참수라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장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곤장 30대 때리라고. 곤장 30대 맞으면 죽어. 그렇죠. 곤장 30대씩만 때리세요. 그러고 씩 웃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형들의 질시를 받던 깡따위도 결국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앞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죠. 사실 형제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칼을 훔쳐가지고 야 아버지가 명령하신 거야 따로 의심하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말 때문에 포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오마분실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봉건 사회 속에서 군주 아버지 이 어떤 권위나 명령식이 얼마나 강했고 그걸 지키는 게 남자의 도리로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고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형제간의 문제다라는 걸 최고의 대사로 삼았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저걸 최고의 대사로 삼더만요. 네 배가 갈라지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싸운다라는 거지 정룡이. 정룡은 항상 창자 내놓고 죽었지. 근데 실제 창자는 특수분장 기술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저때 피터 잭슨이 저때 좀 옆에 좀 도와줬으면은 그 내장 흘러나오는 거 좀 붙여줬을 텐데 내장은 안 보이고 대사로만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13태보에서도 결국은 그 액션의 하이라이트는 깡따위가 아니라 정룡이죠. 다리에서 죽는. 보면 무술하는 사람들 기본인데 여러 명의 적과 싸울 때는 벽을 등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럼 등에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앞과 뒤를 완전히 뚫려 있는데 왜 다리에서 싸워가지고 그렇게 죽어나가냐. 거기 상앞에 해자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자를 건너게 되면 결국은 성문이 뚫리니까는 해자를 건너는 방법은 다리 하나뿐인데 다리에서 막아내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포지션은 적절하긴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든 생각이 다리 끝에 가서라도 적들을 한 군데 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그게 이제 전투였다면은 정룡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해자 앞에 이쪽 아군이 배치가 되고 다리 또 상대편에 배치가 돼 이랬어야 했는데 영화니까 멋있게 하려고. 어쨌든 정룡이 또 한번 멋진 액션을 보여주시고 서서 죽잖아 또 서서. 죽음마저도 끝내주죠. 정룡 끝내줘. 여전히 13태보에서도 멋있어요. 그 부분이 그 13태보의 하이라이트잖아요. 하이라이트죠 사실상.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룡의 서서 죽는 걸 하이라이트로 보는데 저는 깡따위의 오마분실을 하이라이트로 본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깡따위가 음모에 빠져서 결국 좀 말씀하신 대로 그 머리와 양팔 다리가 말에 묶여서 잘려나가죠. 뜯겨나가죠. 뜯겨나가죠. 그 장면 지금 다시 봐도 장철 영감 씨도 집요한 게 그다음에 죽고 난 상반신만 남은 깡따위의 그걸 계속해서 보여줘요. 근데 물론 이제 난 좀 아쉬운 게 요즘 같은 목만 딱 띄는 걸로 할 텐데 왜냐면은 목에다가도 밧줄을 걸었잖아. 사실 그 릴리티가 아마 양팔과 양다리와 목에다 밧줄을 걸었으면은 오마분시는 모가지만 딸랑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실제 깡따위 시체를 보면은 목하고 몸통은 붙어 있어. 그래서 다른 그 전 장면에서 양쪽 어깨에다가 칼을 박아 넣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정을 최소한 하겠는데 아마 이제 그 장면 이렇게 찍고 땅을 파서 깡따위를 배우를 묻고 얼굴 왜냐면 실제 얼굴은 디테일한 사람 얼굴이거든요. 그다음에 잘라진 몸은 이제 우리 톰 사브니가 특수분장했을 때 이어붙였듯이 이어붙였겠는데 나는 저 장면을 요즘에 좀 더 발달된 영화 기술로 찍었다면은 깡따위의 목 아랫부분만 남아 있는데 그 잘린 목이 너무나 아름다운 미소년의 모습을 보였다면은 장철이 의도했던 그 처절함과 비장미가 더욱더 잘 살았을 텐데 누가 봐도 저거 배가 반만 묻은 거잖아가 보여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옛날 관객들한테는 그 죽어있는 깡따위의 오히려 왜냐면 눈은 굉장히 평온하게 깡따위가 굉장히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거든요. 이 미소년이 오마번시가 돼서 죽어있는 시체를 계속해서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는 거. 정상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참 그 의외로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흥행한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외파리가 액션이 사실은 좀 약하잖아요. 그 이유를 깡따위의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한쪽 팔이 잘려나가는데 그 당시 말 그대로 그냥 옷 속에 손 넣고 하는 거라 보니까 왕후의 인터뷰. 그 깡따위가 인터뷰를 왜냐면 깡따위가 나중에 신독비도의 주인공을 했거든요. 알겠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카메라가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왜냐면 팔 덜렁덜렁거리는 거 보일까봐. 그리고 자기도 액션을 원활하게 할 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같으면은 CG로 한쪽 팔에다가 파란색 스타킹 끼우고 지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독비도가 액션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은 기술력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설정이 워낙 독특했기 때문에 외파리가.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장철이야말로 무협 영화의
크로넨버그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호금전의 무협 영화에서 호금전의 어떤 크로넨버그까지는 좀 많이 신체 훼손이라는 신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훼손에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집착, 신체에 대한 예, 집착. 집착. 바디 무협. 여기서 보는 거 그렇게 보는 거 자기 뭐 저기 자유지 뭐. 그럼, 예. 근데 저는 제작상에 있어서 이번에 13턱을 보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나중에 함정에 빠졌을 때 정령이 있는데 이 적군들이 화살을 쏘잖아요. 예. 이때 당시에 컴퓨터 그래픽 사용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정말 화살이 불 화살이 휙휙 날아오더라고. 예. 이게 풀샷에서 보이고 타이트샷에서 정령이 날아오는 화살을 쳐내는 장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 타이트샷은 가까울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어요. 타이트샷일 경우에는 저쪽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이쪽에서 화살을 날릴 테니까는 피하면서 화살을 쳐내세요. 그 배우 정령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완전 안전하지는 않죠. 네. 더 놀라운 것은 풀샷에서 화살이 쏟아지는데 네. 그걸 피해서 실내로 뛰어드는 장면은 진짜 정령이거든요. 네. 저는 제가 현장에 있던 것처럼 아니 저거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정말 위험해 보이죠. 그거 목숨 걸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저 감독이 미쳤나 아니면 정령이 정말 투혼을 불살랐나 화살 날라온 장면은 진짜 찍은 겁니다. 아무리 앞에 뭐 안전장치가 뭐가 있어 우통 벗고 그냥 찍었는데 그리고 화살이 그냥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와서 박히지 않습니까? 슝슝 날아오고 슝슝 진짜 화살을 쐈다니까 그 사이를 배우가 뛰어다니면서 연기하는 걸 보고 내가 그래서 지금 장철 딱 그 화살성이 동이족이 썼나 보지요. 동이족이 정말 놀라운 컨트롤로 안 깡따위 맞게. 인터뷰에 그런 게 있어요. 영화 촬영하면서 부상을 많이 당했다고 그러는데 난 그게 웃겼던 게 부상을 많이 당했어요. 영화 촬영하면서 골절상 몇 번 입었죠.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목숨을 내놓고 지금 동이족이 쌌다. 그거 제가 볼 때 말이죠. 그 병자님이 애드립 욕심이라고 보는 게 우리 후기에 보면은 병자님이 찍지 마 신발 읽어가지고 빵 터졌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애드립 욕심 오케이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병자의 과감한 욕심이 불러온 참사다. 이렇게 얘기해야겠네요. 저 빵 좀 터져주세요 들으시는 분들. 어쨌건 뭐 그 당시에는 그 안전에 대한 인식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해병에서 진짜 총을 쏴댔듯이 그쵸, 예. 피아 꼴 때도 실총 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처절하게 영화 찍었구나 선배들이. 전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그 참 묘하게 시기적으로 13태보는 장철이 어떤 자기의 장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화산처럼 뿜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많은 자기 복제와 고용된 감독으로서 뭐 걸작까지는 아니지만 뭐 평균작 내지는 졸작들을 수도 없이 많이 양상을 해냈죠. 그게 쇼브라더스의 몰락과 겹치죠. 바로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장철의 전성 쇼브라더스 영화 자체가 70년대 말기에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골든 하베스트가 쇼브라더스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죠. 70년대부터. 75년부터 그렇습니다. 골든 하베스트가 대체를 하기 시작하죠. 정확하게 이소룡 영화 첫 작품이 당산대형이에요. 당산대형 정보문 맹룡가강으로 이어지면서 당산대형이 당시에 개봉 영화들의 10배 이상을 벌었더라고요. 골든 하베스트 창립작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골든 하베스트에 뺏기기 시작한 거. 그리고 레이먼드 초라는 그 능력 있는 프로듀서가 이소룡의 급서 이후에 성룡이라는 대타를 잽싸게 발굴해서 성룡이 또 골든 하베스트 한 20년간 먹혀줬거든요. 그 이유 하나. 또 하나는 그 TTV라는 TV 그러니까 홍콩 TV 방송국이 하나 망했어요. 그 시기에. 망해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잘난 척하던 몇몇 놈들이 홍콩 방송국에 일했다가 방송이 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영화계로 흘러들어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서극이지. 서극하고 몇 놈 있어. 그러면서 이제 영화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쇼브라더스에 몰락이 시작되고 장철도 같이. 사실은 그 이후에 굉장히 공포 영화라든지 굉장히 싸구려 장르 영화, 사실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들, B급 영화들 굉장히 많이 양산해냈어요. 그 이후로. 쇼브라더스의 영화는 장철의 몰락과 비슷하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고요. 60년대, 70년대까지가 쇼브라더스의 절정기고 80년대까지 뭐 근근히 좀 딜들한 영화 했는데 지금 하나 놀라운 거는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DVD와 블루레이와 디지털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쇼브라더스 영화가 재평가받는 그런 흐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쇼브라더스가 그 영화 시장을 독점하게 된 계기가 그 양대 산맥이었던 전무의 사장이 1964년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그러니까 이 전무라는 영화사는 이 사장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회사였기 때문에 사장이 사라지고 나니까 본사에 그냥 통합이 되면서 그게 충격이 굉장히 심한지
전무에 속했던 배우 한 명은 자살까지 했어요. 아하. 그러면서 영화 전무가 만드는 영화 그냥 배급사 체제로 가면서 완전 몰락하고 쇼브라더스만 남게 되면서 승승장구를 해나가요. 근데 그 생각이 들긴 하는 게 그래도 여전히 장철이 사실은 작품 편수에 비해 정말 좋은 작품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초기의 몇 작품은 예. 정말 훌륭하다. 근데 이제 홍콩 무협 영화들이 드디어 블루레이로 발매되기 시작했는데 호검전 영화들 위주로 지금까지는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장철 거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고화질은 다 그럼 HD TV용인가요? 블루레이가 아니고? 장철을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너네들이? 어? 홍콩 애들아. 쇼브라더스 영화들은 DVD로 컬렉션들이 DVD를 나오고 블루레이가 없다라는 거지. 블루레이는 아직 예. 제 참 개인적인 소원은 유성호 조건을 1080으로 보는 겁니다. 그 DVD 화질이 너무 후져가지고. 참 유성호 조건 말씀도 좀 드려야겠는 게 그 사실은 홍콩 무협 영화에 그렇게 장철이 힘이 좀 빠져나갈 때쯤 초원 감독이죠. 네. 그 유성호 조건이 어떤 역할을 이제 홍콩 무협 영화에서 차지하고 있냐면 액션에서 드디어 무협 영화가 인물과 사건으로 전환이 되던 시기에 나온 영화가 바로 유성호 적검. 좀 더 플롯이 중요한 그렇죠. 영화. 예. 장철이 무시해왔던 플롯들을 주인공 후까지 하나로 가는 영화가 아니라. 장철 호금전 이야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철 영화는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흐름이 많이 바뀌고 이소룡이 등장했는데도 끊임없이 자기 복제에 가까운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장철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도 우리가 익숙한 영화는 플롯 위주의 영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미지 중심의 영화를 완전 이미지만 집중적으로 밀어붙이는 영화를 봤을 때 생소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만으로는 밀도가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은 뭐 이소룡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까 간단하게 언급하자면은 레이먼드 초가 쇼브라스를 뛰쳐나왔을 때 아마 감독 로웨이라는 감독도 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창립작이자 이소룡의 대표작했던 당산 대형을 보면은 이소룡 영화로서는 약간 예외적으로 쌍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단도를 요거 장철의 아까 얘기했던 복수 네. 깡따위의 단도에 영향받아가 분명히 있고 아마 이소룡도 하기는 싫었을 텐데 이소룡은 주로 발차기거든. 발차기를 보여주고 이 그 절권도식의 영춘고식의 어떤 이 주먹 현란한 주먹 기술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쌍칼 왜 들고 나오느냐? 첫 작품에서 야 이거 한번 하자 소룡아 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후에 당선등이 대히트를 치고 브루스리가 자기의 어떤 주특기를 입증한 다음부터는 그런 식의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쌍절곤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철 또 얘기 또 많이 장철 했군요. 감독 얘기를 좀 해봤네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 명 스탠리 형을 제외한 저희 세 명은 장철 감독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었던 세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그러지 마. 저도 장철 영화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무협 영화의 붐이 일었잖아요. 영화들에서 호금전이나 장철을 어떤 다시 영화제에서 다시 회고하기 시작했고 또 뭐 타란티노 같은 그런 감독들의 등장으로 인해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많이 그랬대 나중에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장철 호금전 다시 붐 일으킨 그 책임의 99%는 정성일 평론가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철 감독 영화는 많이 보시면 좋죠. 그래서 홍콩 영화, 무협 영화, 이소룡 성룡만 있는 건 아니다. 네, 정말 많긴 합니다.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뭐 닥터님이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을 주옥 같은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셨지만은 가장 제가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70년대 영화들 놀랍다거든요. 장철 영화야말로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존 카펜터도 그랬고 다 그랬지만 정말 70년대 이런 영화들이 나왔단 말인가? 장철 영화 꼭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전반적 흐름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계속 내놓은. 진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딱 저는 사실 이번에 영화 보면 느낀 게 헤모글로빈의 시인은 그 타란티노가 아니다, 장철이다. 진짜 그 이미지의 향연은 그러니까 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요즘 관객들한테 좀 익숙하게 표현을 하자면 칼을 든 553 영화다. 저는 거꾸로 553은 총을 든 장철 영화다. 저는 정말 최고도의 육체의 스펙타클을 보고 싶다면 장철 영화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주에 장철 영화를 하자고 닥터님이 제안을 하셔서 100편이나 되는데 저희까지 미쳤나 했는데 이번 주에 장철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홍콩 영화를 정말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나는 그 한 20대 이후로 홍콩 영화를 이렇게 멀리했을까라는 후회감 같은 게 이렇게 좀 밀려오더라고요. 지금도 옛날만큼 전성기는 아니지만 홍콩 영화 중에서 수작들이 뜨문뜨문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영화 강국이죠, 홍콩은. 그리고 홍콩 영화 같은 경우에 몰락을 자주 반복하는데 그게 자기 복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50년대에 황병이 영화가 나와서 공전의 대히트를 치고 나서 영화 이게 되니까 다 황병 영화만 나오지. 황병 영화 100편 이상 나옵니다. 예. 무분별한 자기 복제, 스타 위주의 시스템 그리고 장정 같은 싸구려 자기 그리고 복제를 보면 일삼는 그게 것들. 정점에 올랐다가 확 몰락한다. 왕정. 말씀하시는 거죠. 몰락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또 훌륭한 영화들을 만들어내니까. 왕정이 이번에 도신 또 찍었다. 예. 좀 골 때려요 그거 보면. 도시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작년인가. 네. 아주 뻔뻔스럽게 또 자기 얼굴도 또 나오더만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왜 요즘은 이제 드디어 홍콩이나 대륙도 이제 3D를 도입을 하기 시작해서 디지털화한 어떤 CG를 많이 입힌 무협 영화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서극이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촌스럽게 만들었는데 CG를 요즘은 쓰긴 했지만 촌스러웠지. 근데 요즘은 정말 잘 그 그래픽이 괜찮은 영화들 특히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최근에 거무강호 예. 영화 CG도 굉장히 잘 쓰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요즘은 좀 볼만한 거죠. 다는 예. 아닌데 대륙에서 만드는 영화 CG의 거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한 것이고요. 그래요? 예. 네. 그 다음에 이건 CG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미국에서 한 겁니다. 왜냐면 돈이 있잖아 걔네들이. 예. 그러니까 차교기 우리나라에서 몬스터 헌트라고 했던 그 영화의 CG는 다 헐리우드에 그렇죠. 가서 예, 예. 돈을 맞아요. 쳐들여서 한 거고 그다음에 많은 서극 영화라든가 중국 영화 나오는 것 중에서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하는 거는 헐리우드의 약 4분의 1 내지는 5분의 1 가격으로 헐리우드의 80% 70%를 뽑아주는 한국 CG팀이 한 거고 한국 CG 회사가 최근 중국 영화를 거의 먹고 살고 있어요. 차격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슈렉인가 그거 맞습니다. 했던 양반들이 예, 양반이 예. 감독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하여간 우리가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 그 중국 영화의 퀄리티가 올라간 거는 CG 퀄리티 물론 중국 영화 자체의 퀄리티가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컴퓨터 그래픽이 갑자기 확 올라갈 일은 없었고 아마 이제 점차 중국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 수준도 올라가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아직은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어쨌든 좀 훌륭한 퀄리티의 무협 영화들이 더 많이 나와서 예. 그 이전 시절의 즐거움을 한번 다시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뭐 예.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장시간 또. 예, 힘들어요. 저는 요 장철 영화 사실 처음 진짜 처음 봤고요. 완전히 완벽하게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 장철 영화는 정말 마음 먹고 봐야지 하기 예. 전에는 어디서 접할 수가 예. 없어. 덕분에 봤어요. 고맙습니다, 닥두님. 예. 뭐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것도 예. 아니고. 마음 먹고 처음 보서 이제 몇 가지 큰 제안 이제 왕후가 저런 이미지 배울 거라 상상도 못했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타란티노 감독의 원형이 여기 있구나라는 느낌도 오케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영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사람 힘들게 하는 영화는 맞은 것 같아요. 부담 엄청나게 또 있고 영화 보면서 사실 하루에 한 편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한 편 보고 나면은 꽉 뭐가 눌린 게 있어가지고 연속해서 못 보겠고. 근데 이런 영화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복수는 정말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복수 훌륭하지. 이런 영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13탭으로 제일 좋아한다고 했지만 그건 특정 장면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복수 완성도가 더 좋아요. 네. 인정합니다. 예. 만약에 기운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 기빨리고 싶으면 장철 영화라도 보십시오. 사춘기의 청소년이라든가 정력이 주체 넘친다든가 에너지가 너무 넘친 사람들은 보라는 얘기죠. 그냥 쓸데없이 올챙이 풀어놓지 말고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게시판에서 예. 닥두님 장철 영화 전작 보기 운동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우리 역풍 맞습니다. 욕 먹어요. 100편밖에 안 되는데 뭐. 네. 이번 아주 닥두님 셀렉션을 선택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잘했어요. 에센스만 본 것 같아요. 예. 우리 종종 홍콩 영화 하죠. 예. 재밌더라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553도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5.3도 달아였고 서극의 몇몇 영화들 주성치는 5부작 정도로 예. 아까 홍콩 영화에 지금 현재 이쪽고 저쪽 어렵다고 했지만은 예. 홍콩에는 주성치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기봉 감독 달아요. 두기봉 두기봉. 난 두기봉은 살짝 별론데 어쨌든지 간에 예, 그렇게 오늘은 장철 감독을 다뤄봤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접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도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언제쯤 좀 산뜻한 영화 이런 영화 좀 다뤄야 될 텐데. 예.
예. 어디 그 게시판에 잠깐 나왔던 그 B급 멜로 영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거 한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